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가 부동산 대책 직전 집중적으로 거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SH공사가 분양 원가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주도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역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땅 거래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이곳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입니다. 오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거래를 확인한 결과 작년 8사 대책과 올해 2사 대책이 나오기 3개월 전 토지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지역 토지 거래 현황에 따르면 8사 대책 직전 3개월간 총 167건이 이뤄졌습니다.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거래량이 14건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유독 대책 발표 전에 거래가 집중된 겁니다. 올해 2사 대책 직전 3개월간 토지 거래는 30건으로 앞서 9월과 10월 거래가 전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특이한 모습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 세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의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추가 지시가 나온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 오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 원가 자료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마곡, 내곡지구 설계 내역서와 하도급 내역서 등 세부 자료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이를 거부했던 건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SH공사가 분양 원가를 축소 발표한 2011년부터 건축비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경실련이 오늘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분양 원가 자료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개하라는 내용은 SH공사가 삼성이나 현대와 계약한 금액이 얼마인지, 삼성, 현대에다 준 돈이 얼마인지 그 내용을 공개해라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분실했다, 없다, 폐기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SH공사가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 내역서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분양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사법부와 서울시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제출하지 않은 원가 자료가 2달도 안 된 시점인 지난달 15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포함됐다는 겁니다. 현재 경실련과 SH공사는 분양 원가 세부 자료 공개를 두고 행정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SH공사도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게 아니고 1심 재판 당시 해당 자료가 사업 부서별로 산재해 있어 찾는 데 시간이 지체됐다는 겁니다.
이어 2심 진행 과정 중에 이미 1심 때 못 낸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SH공사가 분양 원가를 축소해서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공사비가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SH공사가 이전과 달리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도 이전 61개 항목을 12개로 축소 공개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SH공사는 지난해 7월 말부터 다시 준공하는 모든 단지의 준공건설 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오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변 장관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도 서울지역본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죄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 부당한 토지 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엔 0.07%로 경기도는 0.42%에서 0.39%로 각각 그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4%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과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가 잇따르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755달러로 집계됐다 발표했습니다. 전년도인 2019년부터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2017년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까지 4년째 3만 달러를 웃돌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감소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2019년은 낮은 물가와 원화 절상 영향으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 타격과 원화 절상으로 1.1%가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마이너스 1%로 집계됐습니다. 4분기 성장률은 1.1%에서 1.2%로 높아졌습니다. 부문별론 수출이 반도체, 화학 제품 중심으로 5.4% 증가했고 민간 소비는 서비스와 재화 소비가 모두 위축돼 1.5%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07포인트를 기록했다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1% 오른 것으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지난달엔 작황 부진과 명절 수요가 겹치며 농축수산물 물가가 치솟으며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16.2% 올라 지난 2011년 2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산물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기상 여건이 악화되며 파물가는 227.5%나 올랐고 사과도 55.2% 올랐습니다. 농산물 전체는 1년 전보다 21.3% 뛰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선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등 50여 개 기업이 2030년까지 회사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달 중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 50여 개사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K-EV100은 2030년까지 기업의 보유 및 임차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를 785만 대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보유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꿔야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K-EV100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쯤 신청 기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3월 초 중내에 참여 기업을 일단 확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월 중에 이제 그 참여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같이 공동선언식을 하는 그런 행사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신청한 현대차, 포스코 두 기업은 포항 강양제초소에서 운영 중인 트럭 1,500대를 단계적으로 수소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연내 최소 20대 이상의 업무용 전기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법인기관 대상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장 내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지원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점진적으로 참여 기업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LG전자 등은 이번 사업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선적 참여에 불참했을 뿐 추후에 참여 방안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지만 포스코그룹주는 3년 전 인수한 아르헨티나 리튬 소금 호수의 가치가 재평가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043.49, 926.20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2조 1,945억 원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2조 2,093억 원 매도하며 팔자를 이어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포스코그룹주는 35조 리튬 호수 잭팟 영향에 힘입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8년 3,100억 원의 아르헨티나 리튬 소금 호수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리튬 매장량은 220만 톤으로 추정됐지만 3년 만에 그보다 약 6배 많은 1,35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시장 성장이 본격화되며 리튬 가격까지 급등했는데 늘어난 매장량을 현재 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의 누적 매출액은 35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포스코는 개장 직후 31만 8천 원에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30만 9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맡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은 전날보다 소폭 오른 15만 9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리튬 추출 기술을 갖고 있는 포스코 엠텍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맡고 있는 포스코 ICT는 전날보다 5.96% 오른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포스코 강판 역시 전날보다 1.66% 오른 3만 600원에 거래를 마치며 35조 잭팟 효과를 누렸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그룹주 중 유일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리튬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가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그림을 경매에 내놔 20분 만에 65억 원을 벌었다는 소식에 NTF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불리는 NTF, 가상자산의 희소성과 유일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예술품과 또 게임 아이템 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상자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NTF는 무엇인지 금융부 정순영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머스크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가 가수더라고요. 그라임스라는 가수인데 최근에 원인프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컬렉션 10점을 온라인 경매에 지금 붙였는데 돈벼락 맞았다고 화제예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라임스는 화성을 수호하는 아기 천사 등 가상의 이미지에 자신의 노래를 갈아서 온라인 경매에 내놨다가 20분 만에 580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라임스는 그림에 묘사된 아기 천사를 신창세계의 여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그림들은 머스크가 추진하는 화성 우주 여행과 또 그라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묘사했다는 추측과 함께 온라인 경매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곧바로 완판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디지털 그림 작품에 NTF라는 기술이 지금 접목된 걸로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 NTF 처음 들어보기도 하고 생소하고 개념도 잘 안 다가오거든요. 어떤 개념이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이 NFT는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이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한 비트코인과 달리 대체 불가능한 인식값을 갖게 되면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NTF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그림이나 온라인 스포츠, 또 게임 아이템들은 희소성이 부여된 가상자산이라는 점과 또 복제가 불가능한 원작이라는 인증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더욱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가상자산임과 동시에 또 원작자임을 인증한 작품이다. 이런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네요. 이게 해외에서 NTF가 지금 뜨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추세는 어떤 겁니까? 미국 CNBC 방송도 이 NTF로 알려진 미술품, 또 스포츠, 카드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수집품에 사람들의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NFT 거래액은 코로나19 사태에 맞물리면서 지난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라임스의 디지털 그림처럼 엄청난 가격에 팔리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아티스트 비풀이 만든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은 지난주에 NFT 거래소에서 660만 달러에 팔렸는데요. 이 미국 미술품 수집가가 작년에 6만 7천 달러에 샀다가 4개월 만에 100배가 오른 가격에 다시 판 것이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초의 NFT라고 불리는 크립토키티를 개발한 스타트업 데퍼랩스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4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또 다른 그 스타트업인 라바랩스가 개발한 온라인 아바타 크립토펑크는 최근에 하나에 200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예, 가격은 뭐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뭐 작품마다 가격이 다를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가상자산이잖아요. 뜬다는 얘기가 나오면 거품 우려 계속 나오는데 안전성 등에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로이터 통신은 큰돈이 유입되면서 NFT 시장이 가격 거품을 보이고 있다면서 열풍이 가라앉으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고 또 사기꾼들에게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수집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NFT를 사서 모으는데 이것을 투기로 보고 2017년 가상화폐 공개 열풍과 같이 결국 무가치한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내놓은 건데요. 또 NFT가 주로 변동성이 심한 이더리움으로 거래된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좀 지켜보자는 시각도 있는데요. 아틀리에의 라디아 이바노바 최고 운용 책임자는 기술에 대한 열풍은 처음에 투기적인 움직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펀더멘털 가치를 갖게 된다라면서 2017년 이후 시장이 실제로 성숙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초기잖아요. 극초기다 보니까 뭐 전망을 논하긴 그런데 결국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투자 열풍에 편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류 타고 뭐 유명인들의 관심도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NFT 열풍은 봉쇄 조치로 인해서 인터넷의 사용 시간이 늘고 현금이 늘어난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흥미와 소유욕을 충족시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한 것도 이 NFT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를 했는데요. 최근에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인 마크 큐반, 또 헐리우드 배우 린제이 로한, 또 창업가인 게리 베이너척 등 NFT 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 디지털 아트 시장이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는 게임 시장이 NFT 분야에서 또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 역시 흥미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앞으로 이 NFT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쪽이 성장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후발주자가 등장할지 이 부분도 지금 궁금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대한민국 제도권에서도 NFT 분야에 선점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기술 개발에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아가 중대형 세단 K7의 후속 모델이죠. K8의 디자인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준대형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가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품성과 디자인을 보완한 K8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는 전략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기아가 공개한 준대형 세단 K8의 내부 이미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기아가 처음 적용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 2개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과 이어져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올해 초 교체한 신규 엠블럼이 처음으로 부착된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는 K8을 통해 그간 부진했던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승용차 시장에서 준대형 세단 시장의 규모가 가장 컸지만 K7은 14만 대가 넘게 팔린 그랜저에 밀려 4만 1,048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이에 차명을 K8으로 한 급 높이는 동시에 상품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K8의 전장은 5015mm로 동급에서 처음으로 5m를 넘겼습니다. 전작인 K7의 4995mm보다 20mm 늘렸는데 그랜저보다도 20mm 이상 깁니다. 국민소득도 좀 올라가고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현대라는 타이틀에서 조금 밀렸던 브랜드 네임에서 밀렸던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경쟁력이 충분해졌다. 기아가 K5로 국민차 소나타를 역전했던 만큼 K8과 그랜저의 승부에서도 재현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인사 문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며 윤 원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윤 원장은 앞서 사상 첫 연임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임기 만료 2달을 남겨두고 노조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인사 문제로 인한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우선 이번 정기 인사에서 윤 원장이 여러 건의 채용 비리에 가담한 김모 수석을 팀장으로 승진시킨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채용 탈락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금감원이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데 대한 구상권을 아직까지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 비리를 저지른 김 팀장을 승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 관련 내부에 쌓인 불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해 말 조직 개편과 인사 관련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그러지 않았다며 인사 적체와 특정 인사 요직 독식, 밀실 인사 등을 문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2024년까지 상급 이상 직급 인원을 35% 미만으로 낮추고 상여금 삭감 등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재지정을 면한 상태인데 이를 촉발한 채용비리 당사자들이 승진을 하자 누적된 갈등이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금감원 노조는 윤 원장이 재점화한 킥코 사태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 분쟁 조정이 2013년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결론이라면 피해자들이 민법상 소멸시효가 오기 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 노조는 전날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내일까지 윤 원장이 거취를 밝히지 않고 버티면 무사히 퇴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다수의 외국계 투자기관이 불법 공매도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는데 재차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 동안 외국계 투자기관, 국내 투자기관 등 총 105개사가 불법 공매도로 적발됐습니다. 이 중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도 재차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곳은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등 외국계 투자기관 6개사, 국내 투자기관 1개사 등 모두 7개사였습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경우 2013년 넥센타이어와 효성, 롯데케미칼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HLB생명과학 등 96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저질러 74억 8,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 생활이 늘며 국내 가전시장이 전년 대비 2자릿수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GfK에 따르면 TV와 에어컨, 세탁기 등 국내 대표 가전제품 23종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TV와 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군이 전년보다 14% 성장했고 데스크톱, 노트북 등 IT 가전 매출이 17% 늘었습니다. 특히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전기레인지, 커피 메이커 등 신가전제품 시장이 30% 이상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GfK는 올해 가전시장 전망에 대해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된다면 성장이 둔화될 수 있지만 온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한 성장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